며느리 세희가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쥐뿔도 없는 인간이 어딜 설치고 난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나?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 도연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희, 올해 67이죠. 매일 새벽 동네 김밥집으로 향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엔 참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도 손에 익은 일이라 힘들진 않아요. 김밥을 말고 청소를 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어느새 오후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주 민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7살 꼬마인데 참 기특하죠.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조르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간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문제는 제 며느리입니다. 유세희라는 이름을 가진 38살 변호사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말투로 일관하죠. 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저를 쥐뿔도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제가 늘 몇 벌 안 되는 옷만 돌려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니니까요.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였는데 며느리가 제 뒤를 따라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쓰시고 뒤처리는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민호 교육이 안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환기시키세요. 어머니, 그 옷에서 냄새나는 것 같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힘도 용기도 없었죠. 제 아들 도연이는 어떨까요? 40살이 된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죠.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만 서면 작아집니다. 아내 눈치만 보고 제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뭐가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야. 그냥 얌전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참아, 여보. 뭘 참는다는 걸까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손주가 편안하다면 제가 조금 불편한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일어나 일하고,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외면이 서러웠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죠. 새벽 5시의 알람 소리와 함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 아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참지. 손주가 웃는다면 내가 참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끝이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 쪽 큰어르신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팔순을 맞이하시는 시숙모님의 잔치였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큰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만들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세희야, 잔치 음식은 어떻게 할까? 배달시킬까? 아니면 내가 만들까?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서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잔치 당일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오전 11시쯤 되니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숙모님, 시동생 내외,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현관에서 친척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척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차려진 음식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명희 씨,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드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세희는 어디 있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는데요. 조금 있다 올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숙모님이 물었습니다. 명희야, 며느리는 언제 오니?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어머니. 일이 좀 밀렸나 봐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거실로 들어간 며느리는 테이블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했어. 며느리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모양새가 별로네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머니 보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그냥 배달시키거나 외식하면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구질구질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허리 휘어가며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구질구질하다니요. 손주 민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만든 음식 맛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민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시숙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요즘은 다들 배달시키잖아요. 저는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드세요. 식기 전에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며느리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잡채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갈비찜은 좀 질긴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비수였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왜 저렇게 구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시네. 친척 한 분이 말렸습니다. 세희야, 그 정도로 해. 시어머니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목말라요.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물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부엌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놓인 접시가 걸렸습니다.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접시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금방 치울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부터 며느리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실수로 떨어뜨렸어. 금방 치울게.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심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정말. 애가 있는 곳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유리 조각 밟으면 어쩌려고요? 저는 황급히 접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세희야. 내가 조심할게. 며느리는 제 앞에 우뚝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인간이 어딜 설치고 난리예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인간이라니요. 제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 하나 똑바로 못해요? 애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와 다투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세희야. 다음부터 조심할게. 미안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습니까? 저는 천천히 뺨을 만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숙모님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며느리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나?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이 자랐다고요?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민호였습니다. 으앙.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맞는 걸 본 민호는 무서웠던 거죠. 7살 아이가 그런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민호는 엄마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를 때려? 며느리는 민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조용히 해, 민호야. 엄마가 지금 바쁘다고. 민호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뺨을 만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어땠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맞는데도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며느리를 택할 거라는 걸, 저는 혼자라는 걸,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숙모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희야, 너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는 거니?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하지만 며느리는 시숙모님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제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쏘아보더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내가 지금 뺨을 맞았다고? 내 며느리한테?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손주가 보는 앞에서?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접시 하나 떨어뜨렸다고 뺨을 맞아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얼굴인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흔적은 선명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잔치 때문에 설거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친척 몇 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시숙모님과 시동생 내외분들이 하룻밤을 묵고 가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실로 나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희야, 아침 뭐 먹을래?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며 귀찮다는 표시만 했습니다. 시숙모님이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말려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상을 내왔습니다. 친척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뒤늦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먹어, 세희야. 며느리는 국그릇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남은 국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새로 끓인 거야. 아침 먹으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저는 안 먹을래요. 입맛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시숙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희야,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한 숟가락이라도 먹지 그러니. 며느리는 시숙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면 다해요? 민폐만 끼치는 주제에.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런 모욕을 듣다니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희 씨,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이잖아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접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우리 집의 짐이에요. 김밥집에서 일하는 돈으로 뭐 하시겠어요? 그 돈으로 본인 생활비나 대시지. 손가락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밀쳐댔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대우받을 생각은 왜 하세요? 밀칠 때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친척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일에 끼어들기 조심스러웠던 거죠.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저는 나갈게요.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서.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제야 친척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숙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면 다해요? 민폐만 끼치는 주제에. 쥐뿔도 없으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세희는 언제 와?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희는 오늘 늦는데요. 일이 있나 봐요. 저녁을 먹다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어제 일말인데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세희가 잘못한 거 알지만 세희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웃겨. 그 늙은이 빈손인 거 다 알잖아. 뭐가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야? 아들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놔둬. 엄마도 나이 들면 순해질 거야.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없어도 우리 부부는 잘 살아.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것 같은데? 저는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비웃어? 내가 감히 나를 빈손이라고 비웃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이제 참지 않겠다. 내가 원한다면 보여주지. 내가 정말 빈손인지 쥐뿔도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날 밤 서류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상가 건물들, 임대주택들, 예금 계좌들.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제 명의로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정이 평화롭길 바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어 보기로요. 혹시 모르잖습니까? 제 진심이 닿을지도.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하며 배운 솜씨로 예쁘게 싸맸습니다. 며느리 사무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서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는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진심을 보여주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세의 변호사 좀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세요.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희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왔어요? 주변 직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점심 먹으라고 가져왔어. 아침에 못 먹었잖니. 며느리는 도시락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듣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밥집 알바 티 좀 벗고 오시죠? 김밥집 알바 티라니요. 저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다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지. 아침에 안 먹었잖아. 며느리는 도시락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쳐냈습니다. 쿵.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반찬들이 사무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떨어진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 들고 가세요. 창피하니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반찬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왔나 봅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왔어? 저는 바닥에 반찬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세희가 아침 못 먹어서 도시락 가져왔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지 말랬잖아. 그리고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는데 아들은 저를 말리는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제발. 아들은 저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다니요. 며느리 편만 들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김명희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남자가 저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사장님의 법무사 정민수입니다. 서류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명함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사 정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상가임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며느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김명희 사장님이십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주 김명희. 며느리가 일하는 이 사무실도 며느리가 사는 집도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집도 네 사무실도 전부 내 거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넘기셨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평생 모으셨지.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건물 외에도 사하구 상가 건물 3채, 연제구 주택 2채, 그리고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잘 살라고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한 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고 몸 움직이는 게 좋았어. 아들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었거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다니.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마라. 내가 몇 벌 안 되는 옷을 입고 화장 안 하고 다닌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격이 먼저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뭐였냐? 나한테 한 짓거리들 생각해봐. 아들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 엄마가 뺨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지? 내 아내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밀쳐대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저는 법무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임대해지 통보서 준비됐습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임대를 해지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과는 진작에 했어야지. 나한테 손 들기 전에 나를 빈손이라고 비웃기 전에 했어야 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세희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반성? 들키니까 반성하는 거지. 내가 돈 없는 시어머니였으면 지금도 똑같이 했을 거야. 법무사가 임대해지 통보서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 건물과 주택 모두 석 달 내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석 달이요? 그 안에 어떻게 다른 데를 구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은 세월이 10년이야. 석 달이면 충분하지. 며느리는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랑 사무실 전부 다 빼라. 주인은 나니까.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쫓아오는 발소리도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오늘 좀 모여주십시오.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였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숙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무슨 일이니? 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손가락질하고 밀쳐댔던 일, 뺨을 때렸던 일, 쥐뿔도 없다고 비웃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명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셨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세희 씨, 형수님한테 정말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숙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희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니? 저는 임대해지 통보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 사무실과 집 모두 임대 해지합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짜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해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나한테 뺨을 올릴 때, 내 입으로 나를 쥐뿔도 없다고 비웃을 때, 넌 용서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잖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는 너희에게 난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다. 시숙모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명희야,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는 제가 계속 볼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들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너는 그날 엄마가 뺨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내 아내가 엄마한테 손가락질하고 밀쳐대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뭐라도 말해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희야,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특히 너는 정말 심했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내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때리는 것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눈물 몇 방울로 용서를 바라니?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업자득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해지 확정 서류를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3달 안에 다 정리해라. 며느리는 서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지옥이야. 이제 난 내 인생 살 거다. 그날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았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세희는 그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앞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씩 서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까지 오는데도 며느리가 왔습니다. 빗속에서 한참을 기다리더니 결국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명희 씨,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쯤 봐주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아들 도연이도 매일 전화했습니다. 저녁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울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세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똑같아. 엄마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임대해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손주 민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지만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민호만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호야, 들어와. 며느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안 돼. 민호만. 민호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멀뚱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후 며느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가.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희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그날 내가 나에게 뺨을 내려치던 날 끝났어. 그날 우리 사이의 모든 게 끝났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끝인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해지 확정 서류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지옥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이 결과를 만든 거야.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저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선택했어. 내 아내와 내 엄마 사이에서 아내를 택했지.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난 이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며느리와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제 손을 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습니다.